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여러분은 짧게 느끼셨는지 아니면 길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년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돌이켜봐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3년을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관리 능력, 인사 문제,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의 개선, 개혁 없이는 앞으로의 3년은 과거 2년보다 더 험난할 겁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국민들 앞에 솔직해지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솔직해짐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설득을 통해서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정권 차원의 업적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점 역시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솔직함만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카피는 어떤 거죠? 네, 이게 대통령 취임 2년이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유명한 말씀이 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실제로 어찌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만 생각하고 네.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건 어찌 사실이죠.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결혼 2주년 예. 기념일. 비서실장 없는 이제 2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카피는 다이너마이트인데요. 뭐가 터져요? 예, 명절 연휴 후유증은 다 날아가셨을 거고 예. 일상으로 돌아와서 때이른 황사까지 겪었는데 예. 이제 굵직한 폭탄들이 뻥뻥 터지네요. 그렇군요. 자, 첫 번째 터지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선관위에서 터졌어요. 그건 진짜 그거는 정치권의 핵폭탄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정도가 아니에요. TNT, 다이너마이트 다 합쳐서 이제 핵폭탄인데요. 정치권에 날아들었습니다. 예. 지난해에 헌재가 현행 선거구제를 헌법 불합치 판정해서 올 연말까지 이제 재획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공개했고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아하. 현행 선거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크게는 이제 공직선거법 그리고 이제 정당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 강력한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맞습니다. 도입이죠?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모든 유권자가 하나의 명부로 투표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변화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당 권역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따로 뽑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구 40명, 또 서울 지역의 비례대표 19명, 그래서 이제 59명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300명 국회의원 정원은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54명이 되어 있는 비례대표가 1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변화가 예상이 비례대표가 되는데 늘어나는 거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대적 추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치권은 엄청나게 반발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그냥 지역구가 좀 넓어진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역구가 좀 넓어져가지고 지금식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유권자 그리고 입장에서는요?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느냐. 지역마다 그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서 거기에 비례대표의 숫자를 정해가지고 이제 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당선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조금 유권자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이 그 교수님께서는 독일에 계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갑론을박 많았는데요. 예. 논의돼 왔던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일부 차용.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독일은 실제로 국회의원, 그러니까 의원들 숫자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300명이었다가 어떤 때는 200한 뭐 7, 80명 됐다가. 9명 정도 됐다가 또 어떤 때 300명이 넘어요.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생소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의석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계산 방식에 따른 동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우리나라 정치권은 그렇죠. 쉬운 일 아니에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선거 경험이 이제 일부 생겼습니다만 이게 이 정당 지지율에 따른 그 말씀하신 이제 유연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석패율인데요. 석패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2등짜리가 당선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타 지역에서는 낮은 표로 득표하고도 당선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치열한 지역은 득표율은 높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40% 됩니다. 넘었는데. 네, 넘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이 경우에 지역구 의원으로는 떨어졌지만 이 평균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에 네.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또 2차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렇죠. 재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거 되리라고 보세요. 이거 내가 볼 때 정책에서 못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인 건데요. 또 이제 2004년에 오세훈법 통과되면서 네.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안. 네. 이걸 또 부활하는 건 왜 하는 거냐?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엄격한 선거법으로 탈법적인 자금 수요가 거의 사라졌으므로 네. 촛불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높아진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의견들을 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개정안은 향후 여야가 합의한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칼날을 겨눈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처리해야 될 권한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감시가 정말 중요해지는 대목인데요. 저는 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보다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또 꼼수를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거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면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약속할게요. 제가 여의도 국회 그 정문 앞에 와서 이게 만약 이 선관위 안대로 통과가 되면 제가 정말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제가 3번 큰 절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진짜 청취자 여러분하고 약속을 자, 드릴게요. 오늘 이제 대통령 2주년 기념일에 공약하신 거예요. 예, 그럼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되면 국회가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의원들의 이익 집단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것을 의원들이 받아들여야 진정한 이제 특권 당연하죠. 내려놓기 개혁이 되는 겁니다. 특권 내려놓기가 네. 아니라 그래야지 정말 입만 뻑하고 얘기하는 게 뭐 네. 국가와 국민 맨날 이거 팔잖아요. 예? 근데 진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맞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또 정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계속 각각 개혁한다고 얘기했던 네. 국민 경선 얘기도 여기 들어있어서 네. 전 이대로 참 통과가 되면 많은 부분이 개혁되겠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국민 경선 같은 원래 경우는. 각각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근데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추세라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권역별 정당 명시 비례대표제라건 중대선거구제라던 그것보다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구를.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네. 폭탄이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국회에 또 얘기해요. 그냥 국회에 좋아하지만, 많은데요. 예. 이게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현 한 돌아갔죠. 설 민심, 명절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해외 자원외교 관련해서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 여기서 이제 뜨거운 쟁점인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논란 이게 어제 오늘 뜨겁거든요. 예. 문제 내용은 뭐냐면 이 MB 정부 때 얘기인데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당시 사장이 배임 행위로 지난달에 감사원에 의해서 고발 조치가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베스트를 4조 6천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예. 근데 당시에는 발굴과 생산만 이제 인수하기로 했다가 아하. 별 필요 없었던 정유 부분 계열사 날이라고 하는 회사까지도 이 1조 2천억 원을 더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5년 동안 경영을 해보니 이게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지난해에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마에 매각을 했냐면 인수비용의 3%도 안 되는 338억 원에 매각해버렸습니다. 진짜 결국 호갑이네. 1조 3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거죠. 예. 야당의 주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예. 이 인수에 관여했고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 부총리는 펄쩍 뛰면서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특위에서 이와 관련한 기관 보고가 이어집니다. 예. 뜨거운 다이너마이트죠. 근데 강 사장은 이제 자꾸 아마 최경환 부총리와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네. 근데 최경환 부총리는 진짜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기가 그 옛날 거를 한번 비서진을 물어봤더니 만난 적은 있더라. 만난 적이 없는데 처음엔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근데 만났는데 중요하지 않아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저는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사실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기억이 안 났다가, 보니까 이 만난 거는 맞다고 얘기하는 네. 거 보면, 진짜 그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다면은, 글쎄,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속단을 내리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아닌가. 이게 또 이제 진위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그럼요. 다이너마이트에 이제 불씨가 당겨진 거고요. 또 이거 있습니까? 진짜 다이너마이트인데요. 예. 국정원 속보가 어제 저녁에 떴는데요. 시리아 국경 인근 터키에서 사라졌던 김모군 18살 청소년인데요. 결국 극단주의 무장단체 그 이슬람 국가 IS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예. 이게 산케이 신문이 최근에 예. 사망했다 보도했던 김정은의 고모 김정희 예. 사망설은 사실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정은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극도로 두려워해서 예.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외국 관광객 또 해외 나갔던 사람들 신의주에 21일간 격리했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아리랑 공연 취소된 것도 에볼라에 대한 이제 극도의 두려움의 표현이다. 최력에도 신의주에 21일 동안 격리가 있었대요. 맞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그 러시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특사로. 아니, 그리고 이 긴건 말이에요. 네. 이게 IS. 아니, 훈련을 받고 싶으면 우리나라 해병대나 공수부대 가서 훈련 받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참 또 추가할 수 있습니까? 네, 박 대통령 오늘은 이제 비서실장 발표하시겠죠. 진짜로요? 네, 이제는 뭐 진이 다 빠져서 그러네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시죠. 예. 네, 그리고 아니, 또 하나. 네. 솔직한 얘기를 역대 비서실장 중에 이정대 주목을 받으면서 임명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맞습니다. 없어요. 오늘 네? 바로 오늘 네. 2월 25일 이제 취임 2주년 기념일에 이제 가장 주목받은 분 하나 비서실장 자리 네. 아직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역대 어느 영부인보다도 주목받았던 분 오늘 아침 6시 반 이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예, 예. 별세하신 박영옥 여사. 박영옥 여사의 연결식이 엄수됐고요. 예. 지금 아마 충남 부여 가족묘로 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애도해하고 애석한 일이지만 네. 김종필 전 총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짜 정치학 그리고 정치 쪽에 오래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맞습니다. 쏟아져 나와서 저로서는 정말 달라서 정치 구단이 아니구나 그렇죠. 라는 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별세한 예. 어찌 보면 이제 이 장례를 치르시는 건데 예. 반세기 동안 정치를 하셨더라고요. 예. 50년이 넘게. 예. 거기서 경험담이 다 이제 구구절절 나오시다 보니까 이거 대단해요. 살아있는 정치학 교과서를 보는 느낌을 진짜, 저희가 맞습니다. 며칠 동안 갖게 됐었죠.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오늘 계실까요?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예. 이 고 김광석 가수가 부르는 그날들 한번 들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것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하나 따라와봐서 저착했다가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수연. 사랑을 일으키다. 초전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실패에 대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예. 사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자원개발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뭐, 날도 나오고, 하베스트 나오고, 이거 잘 헷갈리거든요. 이 하베스트 인수 실패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선 2009년도 10월에 예. 캐나다에 있는 하베스트라는 회사를 40억 불, 그러니까 약 4조 한 5천억에 인수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 1조 3,700억을 주고 산 날이라는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정유 공장을 샀는데 작년 말에 매각을 했거든요. 300몇 억으로 매각했죠. 네, 329억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매입할 당시에 들어간 돈은 1조 3,700이지만 그 이후에 공장 설비와 운영비 이렇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간접 비용까지 해서 실제로 한 최소 2조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2조 돈이 들어갔는데 329억에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게 하베스트의 일종의 하위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유전 광구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한 회사를 상류 부분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정유 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이라는 이게 이제 하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같이 사면 하베스트는 지금 갖고 있나요? 아니죠. 하베스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나요? 네, 상류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날만 파는 건고. 날만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류 부분도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류라는 것은 이제 그 실제로 석유 광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유 광구도 샀는데 석유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죠? 네, 아니 거기도 이제 자산 가치가 실제로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다. 네, 오히려 이제 석유공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블랙골드라는 걸 합병을 시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상류 부분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샀던 것은 지금 별로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은 4조 이상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건 빼놓고 일단 그 2조 정도 들어갔는데 329억에 매각해버린 부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과연 누가 의사결정을 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이제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그 쟁점 중에 등장하는 분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 기관 보고에서 추궁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2009년 8월부터 하베스트의 그 상류 부분만 사는 것으로 해서 그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10월 14일 날 그 당시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에 갑니다. 서명을 하러. 서명하러 갔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그 날이라는 정유 공장을 끼워 팔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강용원 사장을 비롯한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이거는 경제성이 없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철수합니다. 한국으로. 예. 한국으로 철수를 하는데 한국에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산업자원부 자원총괄 과장이라는 분이 전화를 합니다. 석유공사로. 예. 사장이 공항에 내리면 바로 장관실로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그 강영원 사장은 이제 공항에 내리자마자 장관실로 들어가서 최경환 장관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고 나와서 바로 다시 인수 지시를 합니다. 캐나다에서 포기해가지고 온 사람한테 장관실로 오라 그래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캐나다 그 캘거리 현장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인수를 추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확인한 사실이고요. 또 그래서 그 당시에 증인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공사에 그 전화를 받았던 사람의 이런 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증언도 있고 사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자원총괄과장도 전화를 자기가 했다. 이런 걸 인정하던가요? 지금 어제 그 자원총괄 과장은 여기 안 나왔었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제 최경환 장관은 나는 그 전화한 적이 없다.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날이. 네. 일요일이었는데, 2009년 10월 18일. 석유공사 사장이 내가 결혼식 가려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찾아왔다. 찾아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안 만나냐. 어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하얀 것을 정말 까맣다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런 토대는 강 사장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강 사장 진술뿐만 아니라 예. 관계자들이 증언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원에서 다 받아놓은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네. 사실관계와 다른 것을 토대로 추론에 입각해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답을 전해놓고 몰아세우고 있다. 이것이 최경환 부총리 입장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어제 네.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산업부에서 전화를 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던 강영원 사장은 산업부하고 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어떻게 전화를 하나 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지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산업부의 자원 정책 과장이 산업부의 그 신모 처장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사장이 공항에 내리면 바로 장관실로 오라 이렇게 해서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었고, 그 다음은 제가 작년 11월에 또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최경환 장관이 내가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그 감사원 조사 결과나 이런 저희가 사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관이 불러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사실 확인을 하고자 했는데 그걸 완전히 그냥 잡아뗐죠. 네. 근데 감사원 지금 감사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 자체도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2012년에 이미 이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2012년에. 예.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동반 인수, 그러니까 상류 부분과 하류 부분을 동반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경부 보고, 그러니까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처리했기 때문에 사장을 어떻게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감사위원회가 2012년 4월 12일에요. 예.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감사원에서 작년 이제 12월 30일 날 다른 결정을 합니다. 이 강영원 사장이 그 인수 포기 기회도 있었음에도 강행해가지고 말하자면 2조 원의 손실을 끼쳤다. 예. 그러니까 민영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형사상 배임으로 고발하라. 지금 2012년하고 14년하고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같은 사안을 두고 네. 저희들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는 권력의 실세들이 총동원돼서 자원개발을 독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사원에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했다가 예. 이게 문제가 정권이 바뀌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강영원 사장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서 이 사람만 배임으로 고발하고 실제로 지금 강영원 사장이 나는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장관이 지시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지금 검찰에 고발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경환 부총리는 확인된 사실마저도 이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감사원의 그러한 것들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2년 네. 만에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감사원의 얘기도 사실 그럼 믿을 수 없다라는 거 볼 수는 없나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감사원 보고서를 저희들이 다 보면은요. 예. 기초 사실들은 이제 사실이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조치를 어떠한 이유에선가 석연치 않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기초 사실 같은 거는 감사원에서 다 조사를 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네.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하셨다. 야당 그렇죠. 차원에서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당사자들을 통해서 예.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사실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자원외교 이 문제에 지금, 중심에 등장했는데, 그렇다면 최경환 부총리가 이 자원외교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야당은? 그건 아니죠. 핵심 중에 한 사람이죠. 핵심 이건 중에 한 이명박 사람이다. 대통령 또 박영준 전 왕차관 이런 사람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책을 그 주요 정책으로 만들고 이거 했고요. 그걸 직접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총지휘를 한 사람이 최경환 현재 부총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경환 부총리 때 중요한 투자 결정, 그러니까 대규모 이런 해외 자원 개발 투자 결정이 다 이루어졌고 그것 중에서 대부분이 부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자원외교라는 거는 사실은 좀 장기간 시간을 두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예.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원 개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탐사, 개발, 생산이 있습니다. 탐사는 뭐냐면 땅 속에 매장량이 얼마인지 경제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이걸 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탐사는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탐사가 끝나서 개발이 결정된 광구나 제가 말씀드린 날 같은 생산 공장은 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 공장을 네. 제가 M&A로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의 실패율은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땅 속에 있는 탐사는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때는 탐사를 위주로 했습니다. 탐사. 땅 속에 있는 매장량과 경제성을 확인하는. 이것은 메이저들도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13%였고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탐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탐사를 통해서 확인된 개발 광구를 비싸게 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조 원을 날려버린 공장을 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공장을 사자마자 그냥 그 뒤부터 매각을 하려고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금공사가. 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민간 기업 같은 데서 M&A를 했는데 공장을 했는데 내가 실제 사보니까 이게 완전히 고물 덩어리다. 70년대에 만든 정육 공장이어서 이거는 도대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예. 이게 탐사는 성공률이 실제로 낮을 수밖에 없죠. 땅 속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있을 것 같다 추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매장량이나 경제성을 확인하는 뭐는 결과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 개발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탐사는 이명박 정부 때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탐사가. 없고 개발이나 그 생산 설비를 산 겁니다. 네. 공장을 샀는데 그게 다 부실하니까
더 큰 문제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조투입 출석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저희가 지금 2조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별로 실감도 나시지 않을 것 같지만은 저희들이 이걸 조사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기가 막힙니다. 2조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네. 저 무상급식 1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연말 정산에서 수백만 명의 지금 월급쟁이들한테 걷어들일 돈이 9,300억이거든요. 네. 그 돈을 그냥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산, 마다가스카르의 그 암바토비 니켈 광산을 비롯해서 지금 전부 다 그 돈도 지금 4천억의 성공 보너스를 주고 또 그 외에 SLC에 또 몇천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로 된 지금 이라크 크루드 사업 이런 것도 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책임을 현재까지는 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주의 견책을 몇 명 받았는데 전부 다 지금 승진해서 다 잘 됐고 최경환 부총리 같은 분은 또 그런 공을 해서 지금 부총리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자원외교특위 국조특위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지난해 말에 나왔어야 하는 건데 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이 업종들이 선정이 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좀 시끄럽더라고요. 이 문구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작년 11월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예.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뭐 어떤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 예. 하지만 워낙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함의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 대기업들이 이제 3년간 신규 진출할 수가 없고요. 이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4개 업종이 이제 앞으로 3년간 새롭게 지정을 받게 됐는데 예. 그 재지정이 있고 신규 지정이 있는데 일단은 신규 지정된 게 5개 업종입니다. 떡볶이 떡,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구 소매업, 또 렌트카 업종, 뭐 폐목재, 재활용업 이런 게 있고요. 기존에 됐던 업종 중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재지정을 신청된 것들이 있는데 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77개 업종 중에서 이제 49개만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년간 이제 다시 한번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문구업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특히 이제 불만이 많은데 대형마트에 물건 대주는 중소문구업자들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문방구라는 게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있었는데 그럼 학교 앞에 지금도 있어요, 문방구.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많이 이제 퇴색됐고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네. 문구 소매업을 이참에 꼭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해라. 거기에 대형마트에서 제발 좀 못 팔게 해라 해서 이게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앞으로 못 판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고 신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 대형마트가 어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야 괜찮다. 우리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한테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죽는 거고 과연 학교 앞 문방구가 누구 때문에 망하고 있느냐. 우리가 아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알파 땡땡 또 오피스 땡땡 이런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아파트도 소매업인데? 땡땡이더니 이제 문구점도 땡땡이다. 예, 맞습니다. 대형 전문 소매점 아시죠? 예, 알고 있어요. 네, 큰데 이게 이제 이런 데 때문에 학교 문방구가 망하는 건데 왜 마트만 갖고 그래? 입장을 이제 전했습니다만 뭐 동반성장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두부 분야도 치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부. 네, 예? 두부 저는 솔직히 이제 동반성장위원회가 두부에서 대기업 손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지정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근데 두부는 중요해요. 예, 이건 진짜. 그래서 두부도 저도 중소기업 좋아하는데. 적합업종으로 예. 한 번 더 이제 3년간 지정이 돼서 예. 이제 대기업들은 좀 아쉬워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두부는 지켜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37만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평균 37만 원. 평균 37만 원이면 꽤 큰데요? 네? 그죠. 많이 쓰는 사람 100만 원 네. 넘게 쓴다는 건데 네. 지금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자녀가 사교육비가 얼마에 차지하냐 가계소득에서 대부분이 10%가 넘는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15%, 20%도 있는 것 같은데 월 5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거의 80만 원 이상이 이제 초등학생 이야. 자녀 한 명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역시 영어에 들어가는 돈이 73%로 가장 많았고 예. 그다음에 수학이 54%였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들으셨어요? 몇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해피 쉐비 뉴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줄이겠습니다. 저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오죠.